유럽 대형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과 에너지 주가가 흘러내린 가운데 다우지수가 0.87%, S&P 500이 0.69% 내려갔습니다. 위기를 맞은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권은 미국 SVB 사태의 전이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줄어든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는 차원에서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스위스 금융당국이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는 차원으로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정다인 캐스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불똥이 유럽까지 튀었는데 이게 뉴욕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네,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는 문제였습니다. 전장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크레딧 스위스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 회장이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업계에 다시 돌풍이 불었습니다. 낙폭을 갈수록 줄여나가긴 했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스닥 지수 상승 반전까지 이뤄내긴 했죠. 하지만 다우 지수 다시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7% 내림세였습니다. 다시 불거진 금융업계 리스크의 CME 패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3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5.4%로 가장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 1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6%까지도 봤던 최종금리 전망치가 이제 5% 수준으로 내려온 건데요. 시장은 지금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장의 혼돈의 중심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죠. SVB 붕괴 이후 은행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크레딧 스위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2021년과 2022년 보고서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크레딧 스위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스위스 프랑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의 추락이 미국 은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은행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투자 심리가 불안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미국의 은행주도 하루 만에 다시 급반전했습니다. 하락 행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21% 폭락했습니다. 대형은행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4.7%, 시티그룹 5.4%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금융업계 불안이 단순히 금융업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중소형 은행이 미국 대출의 5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경제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이전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없었다면 이날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예상 외로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뜻밖의 하락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4.6% 상승에 그쳤는데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전달보다 0.2%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냉각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PPI와 소매 판매, 크레딧 스위스 사태와 더불어서 금리 동결론을 좀 키우고 그리고 베이비 스텝이 우세하다고 보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기술주, 성장주가 아웃퍼폼한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0.26% 상승에 그쳤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1.78%, 알파벳 2.4%, 아마존도 1.4%가량 올랐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도 체크를 해보죠. 0.7%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5% 내림세였습니다. 또 엑손모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날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시총 11위로 떨어졌고요. 그 자리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꿰찼습니다. SVB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유럽 주요국 증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장 중심에는 역시 은행주가 있었죠. 영국의 HSBC가 3.9%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8.17%, 그리고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12% 급락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아시아 증시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바짝 긴장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 3,200만 원 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은행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채권 수익률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채권 수익률이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9%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은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 이어가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금 가격 안전자산이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03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2월 들어서는 잇따라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도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연준의 금리 결정이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오늘 2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특히 미국은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죠. 예. 모두 얼마나 주춤했습니까? 예, 일단 생산자 물가 PPI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달에 비해서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3% 상승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난 1월 달에 상승폭이 0.3%였으니까 이거보다도 크게 뒷걸음질 친 겁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로도 1월보다 1%포인트가 넘게 상승폭이 줄었으니까 둔화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달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4.4% 각각 상승하기는 했는데 전달 대비로는 상승폭이 줄어든 게 일단 눈에 띕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소비와 관련된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를 해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1년간 급등했던 계란 가격이 36% 넘게 폭락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도 당연히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1월과 2월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둔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그런 어떤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용지표는 일자리 수와 실업률 모두 강세가 약해졌고요. 생산자 물가 PPI와 소매 판매도 둔화폭이 좀 컸습니다. CPI, 그러니까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감소폭이 좀 작기는 해도 1월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해진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일부에서 유지 주장도 나오고는 있긴 한데 0.25%포인트 쪽으로 급속하게 무게가 실려가는 분위기입니다. SSPG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좀 진정이 되는가 싶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번에는 유럽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동안 재무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던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장중 30% 폭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혜 기자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SVB 발 공포가 좀 조기에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좀 섣부른 기대였을까요? 크레딧 스위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미국 SVB 사태가 중소은행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라면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 최대 규모 은행이라는 점에서 세계 금융권이 이번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사우디 자본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인데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방어막 역할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은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자금 수요가 있으면 CS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취리 증권 거래소에서 30% 넘게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인 1스위스 프랑대를 기록했습니다. 1프랑은 우리 돈으로 1,400원이 지금 조금 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이제 직접적인 요인들의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CS의 위기,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원래부터 있던 일이긴 하죠. 네,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은 사실 작년부터 불거졌습니다.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5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산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고객 예탁 자산이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인데 4분기에만 1,100억 스위스 프랑 이상의 고객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까지 거부를 하게 되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SVB가 파산한 지 불과 며칠 만이라서 금융시장의 공포감이 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의 동요가 현실화하자 BNP 파리바, 코메르츠방크, 유니크레디트 등 다른 유럽 주요 은행까지 주가가 10%가량 빠지면서 동반 폭락장을 연출했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3.83% 급락,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독일, 프랑스, 범유럽 지수 모두 3% 넘게 빠졌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16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금값은 6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지방은행을 강타한 문제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유럽으로 이동 중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장은 폭락하고 유가도 떨어지고요. 스위스 정부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네,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유럽장이 마감한 직후에 필요하다면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재무 지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글로벌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전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지수가 부진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떤 상황에도 위험 전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큰 상황인 것으로 읽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국내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제재로 인해 지난달 석유 수출액이 50%가량 줄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지 시간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지난달 올린 매출은 116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석유 수출로 약 2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때보다 42%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은행권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무디스는 대출자와 대출기관 모두 제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정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 은행들이 지난해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아직 반등이 잠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내줬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현지 시간 14일 사우디 국영은행과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오늘장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황지연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험성이 불거지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는 최대 6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좀 낙폭을 회복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 많이 불안하죠?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목했던 부분은 PPI 지수나 소매 판매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었는데요. P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시장치에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제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금융 이벤트로 촉발된 투심의 약화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하반기부터 실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고 대주주인 사우디 금융에서도 규제를 이유로 더 이상의 주식에 매입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불안감이 증폭됐고 해당 주식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카드를 내걸면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발생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까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시스템 우려가 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커졌습니다.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했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7% 선까지 떨어지면서 50bp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3.38%까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CS 충격까지 이제 금융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연준의 결정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 CME 패드워치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점 기준으로는 또 동결 가능성이 50%를 넘겼더라고요. 금리 동결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융 리스크 공포감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실리콘밸리 파산이나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같은 부분은 이제 단순히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행됐던 강행 긴축의 여파가 이제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의 반증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하강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FOMC에서 얼마 전까지는 50bp 금리 인상을 높게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50bp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이상 예전처럼 강한 긴축은 연준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당사에서는 동결보다는 속도를 조절한 25p 금리 인상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뉴욕 증시여서 참 대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황지연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밤사이 나온 해외 기업 이슈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딧 스위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수호자 역할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24% 급락한 1.70 스위스 프랑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크레딧 스위스는 영국 그린실 캐피털 그리고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로 이미 막대한 손실을 내고 파산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회계 부분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고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히며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에 사우디 국립은행마저 등을 돌리자 이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가 폭락 사태는 SVB 파산과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은행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도이치방크, 스페인 방코데 사바델, BNP 파리바 등이 10%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고 법유력 주가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3.46% 미끄러졌는데요. 이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죠. 중국 CATL의 스위스 상장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몸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CATL이 5월 목표로 했던 스위스 취리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올해 1월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국이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업계 선두인 CATL에 대한 복잡한 신경을 표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같은 지연 사실이 드러났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이례적인 공개 개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은 CATL 회장과 만나 이 회사의 선전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나중에 이런 호황이 끝나 흐지부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급성장한 중국 배터리 산업이 한때 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이는데 CATL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3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미중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중국이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7위를 차지한 CABL이 향후 5년 내 글로벌 톱3를 겨냥하고 있고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글로벌 2위를 차지한 비아디도 중국 업체인데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이 새로운 중국 업체들이 앞서갈 것이라며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국 업체의 생산 능력을 모두 더하면 2030년 중국의 생산 능력이 현재 수준의 약 3.5배에 달해 글로벌 생산 능력 전망치 약 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이 탈중국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폭스콘은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류양웨이 회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이 GDP가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 법칙이라며 생산 다변화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폭스콘의 중국 매출 비중은 7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로 한 건 공급망 이슈로 실적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아이폰 시티로 불리는 이 중국 정저우 공장이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로 멈춰서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해당 공장은 직원만 30만 명에 달하고 이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만드는 최대 생산 기지인 만큼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폭스콘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0%나 감소한 1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폭스콘은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는 큰손 고객 애플과 발맞춰 생산 거점 다변화에 나선 건데요. 이미 7억 달러를 들여 인도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베트남 공장 확충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국 틱톡이 결국 분사 카드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 경영진이 미국 등 해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모 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분사가 매각이나 기업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틱톡의 이 같은 조치는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틱톡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와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중국 정부가 이 콘텐츠 검열과 개인정보 수집 등의 틱톡을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9년 심의에 착수했는데요. 틱톡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데이터를 미국 기업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만약 틱톡이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이달 초 미 상원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백악관 역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EU 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공무용 개인기기를 포함한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틱톡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커진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그동안 주로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을 내놨던 인물이죠. 미국 시장조사업체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톰리 이사마저도 이번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SVB 파산의 파급 효과로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There are going to be ripple effects from the SIVB failure because the cost of money for banks is going up, so it's going to drive a necessary contraction in credit. And it's pretty clear to us, especially talking to some founders, that not only are many nervous where they bank, but some regulators have actually been advising banks to pull back their sort of lending to fintech startups.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job losses start. So I think that this is all as Steve put it, a pretty big deflationary impulse coming.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죠. 이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였는데요. 영국 투자은행 바클렉스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융 시스템 균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flation is proving to be a little stickier than people expected. It's not just a linear decline, which many were optimistically expecting. So I think the solution obviously is somewhere in between. 50 basis points is ruled out. And the market is really now talking about 25 or 0. But I think 25 is not probably touches on both the objectives of trying to say that, yes, we do care about inflation. Yes, it is a problem which we don't want to get embedded, especially in terms of expectations. At the same time, they deeply care about not creating imbalances in the financial system. SVB 사태가 유럽으로까지 번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맞췄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해 3,80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립자는 S&P 500 지수의 다음 지지선으로 3,505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just feels like we have a breakdown. It's evident the momentum is to the downside. And with that 3,900 level having been taken out by the S&P 500, to us, the 3,800 level isn't that strong as a support. We are watching 3,505 as the next major support for the S&P 500. And that is based on a longer-term level. It's a Fibonacci retracement level. And it also captured, of course, the October low. So that, to us, is what frames downside risk here. And we're expecting more of the same in terms of volatility. 긍정적인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아거스 리서치의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전만큼 빨리 오르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연준의 목표치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we've gone from getting the CPI down from 9 to 6, that's a lot easier than getting it down from 6 to even 3%. So there's a lot of hard work that has to go on in there. And then, you know, the one point I also like to make is, you know, you hear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well, inflation is going down. No, it's not. It's not just not going up as fast as it was previously. And you'll see some lower inflation figures coming through in the summer when inflation peaked last year at 9%. You might see some slowing figures as you do the comparison in year over year, but it'll still be elevated. 유럽 대형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은행과 에너지 주가가 흘러내린 가운데 다우지수가 0.87%, S&P 500은 0.9% 하락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금융권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의 전이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줄어든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요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는 차원에서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는 미중 간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산으로 올해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예산으로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수출 규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미 뛰어든 데 이어 미국 구글이 가세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장 조사 업체 DSCC에 따르면 지난해 폴더블폰은 7개의 스마트폰 업체에서 총 19종이 출시됐지만 올해는 10개 업체에서 최소 37종 이상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구글이 오는 6월 자사 첫 폴더블폰인 픽셀 폴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애플도 최근 미국에서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폰 관련 기술 특허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포와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새 폴더블폰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지난해 1,490만 대보다 52% 증가한 2,270만 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7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폰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어 올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2.5%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월보다는 6.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식품으로 9.8%를 기록했다며 소고기 가격은 20%, 유제품 가격은 8.2%를 기록해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또 기도 로렌스 LCG 컨설팅 이사는 2월 인플레 수치가 높은데 3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물가 상승률은 90에서 10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다시 조선일보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으면 상위 1% 부자일까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부자에 들려면 순자산이 32억 8천만 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보다 4억 원 가깝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은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 17,900가구 중 순자산 상위 1%에 드는 187개 가구의 평균 자산은 53억 7천만 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이 43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81%가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3.4배였으며 근로소득이 9,3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배당과 이자 등의 재산소득,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순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17배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여유 자금을 굴리기 위해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은행 예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주식 등 직접 투자가 27%, 펀드 등 간접 투자가 9% 순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판 나사,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을 국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최근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내놨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정하기 전부터 위치 선정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제정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우리나라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정한 우주항공청의 위치는 경남 사천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을 대전과 세종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지역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청사 입지로 대전 세종권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설립 위치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됐습니다. 가장 사실 핫 토픽은 위치 관련된 거였고요. 물리적인 위치랑 조직상의 위치였는데 경상남도 측은 우주항공청 인력들이 생활할 사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을 세우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적지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도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나설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이 펀드의 판매를 주도했고 해당 부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에는 영상 8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스위스은행 너마저. 은행권 부실이 미국에 이어서 지금 유럽까지 불똥이 튀어서 퍼지고 있죠. 또 터졌습니다. 무엇이 터졌느냐? 은행 부실이 터진 겁니다. 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이른바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네처 은행 이런 데서 파산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심하게 요동을 쳤는데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응급 조처, 예금 인출 정부 보장으로 조금 스스로 드는가 싶었는데 그랬죠. 또 밤사이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라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SVB 같은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큰 네. 유럽의 초대규모 투자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그 이면에는 CS라는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원 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부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2021년부터 영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또 한국계 미국인이죠. 빌황이라는 아케고스 헤지펀드에 투자했는데 거기서도 대규모 손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사우디 국립은행이라는 이 석유 달러로 간신히 메고 오고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가요. 최대 주주이자 자금 지원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밤사이에 이제 더 이상 크레딧 스위스 은행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자 주가가 와르르 빠지고 또 역시 뱅크런이라는 게 내 돈 빼겠다라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 은행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산까지는 가지 않고요. 유럽 금융 당국이나 미국에서도 일단은 이 파고를 한번 위기를 넘겨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사우디 국립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결산 보고서를 내는데 그 결산 보고서가 엉터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공인회계사 CPA의 감사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우디 최대 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그 회계장부를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어떤 협박용 카드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우디가 자기가 투자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더 이상 지원 못하겠으니까 이제 문 닫아라는 얘기인지 그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그동안 부실이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 그래서 생각보다 파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너무 크고 특히 미국 회사들이 이
크레딧 스위스하고의 거래 관계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대주주 중에도 보면 사모펀드, 세계 1위의 사모펀드 블랙락도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스위스에 계좌 하나 있으세요? 아니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다행이겠죠? 글쎄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스위스 계좌 있다는 를 상당히 좀 자랑으로도 삼고 있어요. 금고에 돈을 넣었다는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정권 또 그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실권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놨지 않았겠냐는 그런 의혹이 국회에서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들으냐면요. 여기에 지금 고객들이 대이탈을 하고 있어요. 왜 이탈을 하느냐.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한 직원이 회사 경영진하고 충돌을 빚으면서 그 고객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상당 부분을 터뜨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은행이 지금 자금도 부족한 은행인데 내 이름이 밝혀질지 모른다 해서 뱅크런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터졌군요.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고 계신 분 있으면 꼭 좀 정보를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사태가 간단치가 않다.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내관이 되고 있다. 깜빡깜빡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큰 시장이고 스위스에서만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PPI 물가.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죠.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크게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한 호재였습니다. 1월 달에는 PPI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세게 하는 바람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급락했고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그 바람에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뱅크런까지 생겼던 겁니다. 연쇄적이었군요. 예, 그런데 그 문제의 물가, 이게 2월 달 수치 어제 밤에 나왔죠. 생산자 물가, Purchase Price Index라는 PPI가 4.6%만 상승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당초 시장 예상치는 5.3이었거든요.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2입니다.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은 스위스 크레딧 은행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려도 되겠다. 또는 뭐 올려봤자 많아도 0.25다. 그래서 이제 빅스텝을 완전히 가고 베이식 스텝, 베이직인지 발음이 좀 애매한데요. 0.25만 올리겠다 또는 안 올리겠다는 쪽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갑자기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건이 생기면서 금융 불안, 금융 공황의 우려가 오면서 뉴욕 증시는 급격히 떨어졌는데 막판에 다우지수는 살짝 반등을 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은 또 이 PPI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조금은 예상 범위 내로 들어왔다 하고 있는데 PPI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상보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생산자 물가는 도매 업체나 공장에서 오고 가는 거래의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몇 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도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을 수가 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금리 인상 카드가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또 1월 달 PPI 지수나 CPI 지수만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제롬 파월 얘기가 또 하나의 오락가락 행보였다. 입만 열면 갈팡질팡 갈짓자 하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실망도 동시에 좀 깊어져 가고는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어쨌든 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어떤 이 상황의 반전, 긴축 정책의 손해, 연준의 피벗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막판에 상승한 한데도 PPI 지수가 나름대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 고민이 여전히 깊겠지만 어떤 선택 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페트로 달러.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일머니,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팔아서 번 돈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 또 위안화의 달러 위상, 이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일반 용어로서는 페트로 달러와 오일 달러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하지 않는데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오일 달러와 페트로 달러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 구분이 아니라 두 말의 용어 차이를 좀 인식을 시키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념을 분화시키는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페트로 달러라는 것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원유 거래를 반드시 미국 달러화만으로 한다. 달러만으로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미국 달러가 사실 1971년에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페트로 달러 협정 때문입니다. 네. 그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에 군대를 파견해서 안전보장을 책임지기로 한 그 유명한 1974년 헨리 키신저가 주도해서 맺은 협상인데요. 지금도 달러를 거래하면 일본 엔화나 영국의 파운드와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오로지 달러만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트로 달러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틈새를 치고 나온 것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처음으로 페트로 달러 협정을 체결한 지 처음으로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싸오면서 그 첫 대금 지급 보증용으로 중국 위안화 대출을 승인을 했고 사우디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물론 현찰 거래는 아니지만은 이 대목은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페트로 달러 협정의 위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의 안보, 사우디를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 문제인 동시에 달러의 강세, 달러의 국제적 지위 흔들림, 이어서 전 세계 어떤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네. 요즘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동을 향한 행보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다시 국교 협상을 맺었는데 그 뒤에 마크 중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빈 살만 사이가 안 좋은 틈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꼭 치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주도로 중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젤렌스키와 푸틴 사이를 시진핑 국가주석 내가 한번 중재해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대목은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평화 이미지도 주고 또 미중 갈등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평화의 수호자다 하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이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다시 원점에서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변화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유가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미국과 사우디의 페트로 달러 협정이 흔들리고 또 그 막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건은 국제적인 지형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폭발 내관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었죠. 아주 벌떡 일어날 만한 일인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투자 특국. 윤 대통령이 투자 특국을 선언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투자 특국이라는 말은 제가 여태까지 읽어본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투자 특국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개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로 인해서 GDP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아주 웅대한 구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15개의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을 지정을 했거든요. 지방에 14개, 또 수도권, 바로 서울 강남 밑에 있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국가 산단, 여기는 여의도에 한 2배 반 되는 710만 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5개를 짓고요. 지금 있는 기흥이나 화성 공장보다도 평택 공장보다도 훨씬 큽니다.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재, 부품, 장비 등 각종 반도체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서 외국 자본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물론이고 첨단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우뚝 서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햄릿에 나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투자 특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웅대한 선언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문제는 이 투자 특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해외 자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인재 육성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어야 됩니다. 네. 자, 투자 특국으로 한번 거듭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키워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므라이스 정상회담. 어제 박사님께서 구제금융도 못 받고 파산했다는 그 오므라이스 트라우마 말씀하셨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위해서 일본 출국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한일 경제 협력이 잘 되면 또 우리나라의 투자 특국으로서 일본 자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쪽도 한일 정상회담도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현재 4년 만에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일보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외교적인 현안 이른바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완전한 컨센서스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동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버틀렉이 되었던 모든 문제 모두 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각에서는 양보라고 그러지만 일각에서는 굴종이다. 네. 모든 것을 포기한 아주 매국노 이완용 외교다라는 얘기까지 비판까지 받고 있어요. 분분하죠, 대학가에서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안다면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환대 제대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므라이스 사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오므라이스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그 한국과 일본이 같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 일본의 진솔한 어떤 사과 입장 표명과 가해 기업들의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유감 표명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화끈한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네. 이 오므라이스라는 음식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뭐 파산한 악연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라이스가 옴릿에다가 쌀을 얹은 사실 네. 프랑스 음식의 짝퉁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이 오므라이스에 가짜로 하겠습니다. 예, 일본 아류. 네. 예, 일본 음식이죠. 짝퉁 대신 아류로 해야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럽 음식의 아류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자, 일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외놈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뭐 일각 격한 표현으로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예. 책에 그렇게 네네. 이 조선실록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왜 일본 스스로도 왜라고 그랬습니다. 네. 작은 나라예요. 왜 작은 나라냐? 일본이요. 약 1000년 동안 그 육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텐무 천황의 칙령으로 네네. 불교 사상에 의해서 육식을 일체 못하게 해서 10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왜소해져서 외국이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할 때 그걸 한번 벗어나자.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려면 사람들이 튼튼해져야 된다. 그래서 육식을 하자 해서 육식 부활 운동을, 부흥 운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 오므라이스 안에, 오므라이스 계란 속에 저 쌀을 튀기는데 그 안에 고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고기가 있다는 걸 숨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은 되게 제국주의 음식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돈가스. 돈가스도 짝퉁, 아니 아류죠. 네. 돼지가 없는 것처럼 튀김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육식을 시킨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서양화, 국제화,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식민지 국가들에 있어서는 메이지 유신 제국주의의 음식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 만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오므라이스 식사를 하면서 정말 일본이 서양화로 환골탈태하듯이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담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가는 만큼 기자 총리한테서도 그만큼 걸맞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스위스은행 너마저, PPI 물가, 페트로달러, 윤석열 투자특국, 오므라이스 정상회담.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대형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과 에너지 주가가 흘러내린 가운데 다우지수가 0.87%, S&P 500이 0.69% 내려갔습니다. 위기를 맞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권은 미국 SVB 사태의 전이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줄어든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는 차원에서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스위스 금융당국이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는 차원으로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정다인 캐스터, 실리콘밸리 은행 불똥이 유럽까지 튄 것 같은데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죠?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로 반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였습니다. 전장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 회장이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업계에 다시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나마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그 결과 나스닥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7% 내렸습니다. 다시 불거진 금융업계 리스크의 CME 패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3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전날보다 20%포인트가량 올렸습니다. 50%를 사이에 두고 동결, 베이비 스텝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6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죠. 또 한때 6%까지도 봤던 최종금리 전망치 5% 수준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지금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장 혼돈의 중심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SVB 붕괴 이후 은행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크레딧 스위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2021년과 2022년 보고서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이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도 스위스 프랑 2달러, 2 스위스 프랑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14%가량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추락이 미국 은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은행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는 있는데요. 이미 투자 심리가 불안해져 있던 만큼 미국의 은행주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급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파산 타자로 지목이 됐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21.3% 폭락을 했죠. 대형 은행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4.7%, 시티그룹 5.4% 내렸습니다. 이번 금융업계 불안이 단순히 금융업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중소형 은행이 미국 대출의 5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경제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이전 전망치 대비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없었다면 이날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예상외로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뜻밖의 하락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4.6% 상승에 그쳤는데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전달 상승률이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냉각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PPI와 소매 판매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와 더불어서 금리 동결론을 부추겼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기술주, 성장주가 아웃퍼폼했습니다. 애플이 0.26% 오르는데 그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1% 상승률, 알파벳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름세였는데요. 0.7%가량 올랐고요. 테슬라는 1.5% 내림세 보이긴 했습니다. 엑손모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날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시총 11위로 떨어졌고요. 대신 그 자리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꿰찼습니다. SVB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유럽 주요국 증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만에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락장 중심에 역시 은행주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HSBC가 3.9% 내렸고요.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8.7%,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은행이죠. 12% 급락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른 아시아 증시지만 오늘은 좀 바짝 긴장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3,2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은행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채권 수익률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이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8%대까지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이죠. 금값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1%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유가 하락세 이어가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0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2월 들어서는 잇따라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 혹은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0.25%포인트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미국은 특히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죠? 예, 얼마나 주춤했습니까? 미국의 지난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고요. 지난 1월의 상승폭도 0.3%인데 이거보다 모두 크게 뒷걸음질 친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월 달보다 1%포인트가 넘게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달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4.4% 각 상승하긴 했는데 전달 대비로는 상승폭이 줄어든 게 눈에 보입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급등했었던 계란 가격이 36% 넘게 폭락했던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미국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주요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둔화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고용지표는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모두 강세가 약해졌고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와 소매 판매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둔화폭이 좀 큰 편입니다. 어제 나왔던 CPI도 감소폭이 작기는 해도 1월 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강도가 좀 약해졌고요. 이처럼 주요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일부에서는 동결 주장도 나오긴 하지만 0.25%포인트 쪽으로 급속하게 무게가 좀 실려가는 분위기입니다. SBS PD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진정이 좀 되는가 싶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번에는 유럽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동안 재무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던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장중 30% 폭락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혜 기자와 이 소식 살펴봤습니다. 윤 기자, 사실 SVB발 이제 사태가 좀 조기 진화되는 듯도 보였는데 그게 좀 섣부른 기대였을까요? 크레딧 스위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미국 SVB발 사태가 중소은행에서 문제가 불거지한 거라면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은행이라는 점에서 세계 금융권이 이번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사우디 자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인데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방어막 역할을 내려놨습니다. 아마르 알 쿠다이리 회장은 현지 시간 15일 인터뷰에서 자금 수요가 있으면 크레딧 스위스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레딧 스위스는 주가가 취일이 증권거래소에서 30%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인 1스위스 프랑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안 한다도 아니고 절대 안 한다라는 부분이 또 귀에 들리는데 사실 이번 이제 위기설 배경 보면 오래전부터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은 작년부터 사실 불거졌었는데요.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5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산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고객 예탁 자산이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인데 4분기에만 1,100억 스위스 프랑 이상의 고객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자본의 유동성 공급 거부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가뜩이나 미국 SVB가 파산한 지 불과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또 더 큰 쇼크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레딧 스위스의 동요가 현실화하면서 BNP 파리바, 코메르츠방크, 유니크 트레이드 등 이 다른 유럽 주요 은행까지 주가가 10%가량 빠지면서 동반 폭락장을 연출했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도 3.83% 급락하면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독일, 프랑스, 범유럽 지수 모두 3%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16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금값은 6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은 이 지방은행을 강타한 문제들이었는데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유럽으로 이동 중이다. 이러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는 방증, 이러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루 걸러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럽장 마감 직후 필요하다면 크레딧 스위스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조만간 구체적인 재무적 지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가 폭락한 상황과 관련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글로벌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 예상을 밑돌면서 국채금리가 또 급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지수가 부진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위험 전이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금융시장도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셔야겠죠.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자국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과 관련한 사업에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의 예산 배정을 의회 측에 요청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드러냈습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과 관련해 자국 기업인 미국 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에서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을 받게 되면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예상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한편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요건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미국 정부가 의회에는 반도체 관련한 예산도 요청을 했죠.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2023년 회계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에 쓸 예정인데요. 이를 배정해 줄 것을 의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한편 최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이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를 조입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내 대표 경제계 인사들도 총출동해 경제협력 재개도 모색합니다. 류선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오늘 한일 양국 정상 몇 시에 만납니까? 네, 오늘 오후에 만납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수출 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각 회담 결과를 소개할 계획인데요.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12년 동안 경색됐던 관계 이후 처음 만나는 만큼 공동 선언까지 이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4대 그룹 총수도 대통령을 따라 도쿄에서 일본 대표 경제인들을 만납니다. 경제협력 방안은 물론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걸로 알려진 기금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라면서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밝혔는데 핵심이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의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6대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립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이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 의지를 다진 건데요. 네. 삼성이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앞으로 20년 동안 총 30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화성, 기흥, 평택, 용인을 연결하는 반도체 삼각 편대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도 6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죠.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합니까? 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전동화 전환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63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 323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생산량의 45% 수준인 144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주 69시간제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 69시간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을 폐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권 위기로 증시가 휘청이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8,800개로 이달 초보다 4.7배나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 14일 국내 양대 증시가 2에서 3%대로 급락한 만큼 오늘 반대 매매 물량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죠. 중국 CATL의 스위스 상장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몸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CATL이 5월을 목표로 했던 스위스 취리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올해 1월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국이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업계 선두인 CATL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같은 지연 사실이 드러났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이례적인 공개 개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은 CATL 회장과 만나 이 회사의 선전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나중에 이런 호황이 끝나 흐지부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두렵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급성장한 중국 배터리 산업이 한때 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이는데 CATL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3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미중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마불사가 될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중국이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7위를 차지한 CABL이 향후 5년 내 글로벌 톱3를 겨냥하고 있고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글로벌 2위를 차지한 비아디도 중국 업체인데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새로운 중국 업체들이 앞서갈 것이라며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국 업체의 생산 능력을 모두 더하면 2030년 중국의 생산 능력이 현재 수준의 약 3.5배에 달해 글로벌 생산 능력 전망치의 약 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이 탈중국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폭스콘은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류양웨이 회장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GDP가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 법칙이라며 생산 다변화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폭스콘의 중국 매출 비중은 7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로 한 건 이 공급망 이슈로 실적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아이폰 시티로 불리는 중국 정주호 공장이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로 멈춰서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해당 공장은 직원만 30만 명에 달하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만드는 최대 생산 기지인 만큼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폭스콘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0%나 감소한 1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폭스콘은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는 큰손 고객 애플과 발맞춰 생산 거점 다변화에 나선 건데요. 이미 7억 달러를 들여 인도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베트남 공장 확충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국 틱톡이 결국 분사 카드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 경영진이 미국 등 해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분사가 매각이나 기업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틱톡의 이 같은 조치는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틱톡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와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중국 정부가 이 콘텐츠 검열과 개인정보 수집 등의 틱톡을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9년 심의에 착수했는데요. 틱톡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미국 기업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달 초 미 상원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백악관 역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EU 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공무용 개인기기를 포함한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틱톡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음 주 예정된 3월 FOMC 회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동결편에 섰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5월 회의에서 인상을 재개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에 협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ll pause. I think they should pause. Will they? That's more of a debate. But, I think policy making 101 says if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nd there's a boatload of uncertainty about all of this, then you err on the side of being overly accommodative. So that means no rate hike at the next meeting. I think then they can stop, take a look around, make sure the system is on very solid footing, credit's flowing, take a look at the economic data over the next few weeks, the inflation numbers, the jobs numbers, and make a decision at the May meeting and resume increasing interest rates if they need to. 한편 미국 자산운용사 누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we're out of the woods yet. Just looking at the banking sector that was already dealing with the repercussions of higher interest rates and the impact on net interest margins. And now after the Silicon Valley Bank debacl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potential capital raises, tighter regula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 start of a consumer credit cycle, which puts us in the camp of when, not if, a recession. Now, looking at CPI, we're still dealing with sticky rents, which are remaining very high. And also, services spending is still high, and goods spending is not moderating at the pace we hope. Narrowing that down to what does the Fed do? I think 50 is off the table, but so is a pause. Most likely, they'll do 25 basis points to balance financial system stability with still high inflation. 뉴욕 증시가 은행권 부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유럽발 악재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은행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둔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함께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 줌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권 부실 사태의 전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전액 예금 보호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은행주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안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 부실 충격에 다시 휘청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뉴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서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금리가 인상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절대금리 수준 자체는 워낙 낮았었던 만큼 대출자들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저금리에 막차를 탔었던 대출자들이 새로운 금리 환경과 대출 조건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당황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 첫 번째 모습 등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한 사태는 특화 은행으로서 전범위 금융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이와 유사한 특화 은행과 소형 은행들에 대한 사례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여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함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은 대출자들에 대한 영향들도 가해지는 만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로도 이 문제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완벽히 봉합되었다라기보다는 진행형의 문제로 인식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 경제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액 예금 보호에 나섰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은행권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VB 파산 여파로 시그니처 은행도 추가로 파산을 했고 또 무디스는 미국 은행 전체 시스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려다보기도 했죠. 이 말들 믿어도 될까요? 네. 우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문제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중은행들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에 대한 부실화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한 문제는 너무 과도한 채권 보유 비중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에 대한 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재무적인 건전성 역시 테스트 받는 상황 등은 진행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습니다. 다소 이 자본에 대한 건전성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한 차별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고 문제는 이런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문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조금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 PPI와 또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는 예상 외에 큰 폭으로 내려갔고 소매 판매도 줄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 가는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에 대한 전월비 감소 모습 등이 그렇게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줬지만 평균 일반적인 평년 2월, 3월 사이의 물가 상승 속도와 비교해서 본다면 여전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상과 부합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6%를 달성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시장의 분위기 등을 보면 아니 어떻게 물가 상승률 6%가 좋은 숫자일 수도 있지. 현재 주요 글로벌 IB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도 빠르게 지금 1%대로 낮춰보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는 6% 수준으로 높다라는 거죠. 물가 문제가 봉합됐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었던 투자자들의 입장뿐인 것이지 여전히 물가 상승 위험은 크다라고 인지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물가 상황 등이 경기 침체와 금융 시스템 등에 대한 불안 요소 등과 만났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부분 등은
추후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을 0%로 보고 있고요. 또 0%였던 동결 가능성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안전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리스크를 우려하지는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이제 일단락된다면 그동안 투자자들은 그토록 바랬던 투자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내지는 경제 위기에 대한 트리거가 시장에 등장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인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립금리 이상의 높은 금리 환경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리스크를 너무 많이 부담하는 투자는 가급적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 판단할 수 있고요. 금융시장과 매크로 환경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추후에 발생 가능한 투자 기회 등을 위해 가급적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수준 현금 비중 유지하라는 말씀 새겨 들어야겠고요.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크레딧 스위스와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샤오미와 화웨이입니다. 조기 진화가 좀 되는 듯도 보였던 SVB발 금융시장 위기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국제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다시 자극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제 이 시간에 저희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 SVB랑은 다르게 정말 여파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한 바가 있는데 최대 주주마저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동네 문제였다면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태는 그야말로 유럽을 넘어서 세계적인 금융 크라이시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가 아주 비상한 관심, 아주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일단 덩치도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의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가 여기 주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좀 이 스위스 금융기관이 세계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사우디 국립은행이 9.88로 세계 1위에 지금 주주가 되어 있고 또 카타르 석유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도 동시상장이 돼 있단 말이죠. ADR 형태로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출자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레딧 스위스, 문자 그대로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의 신용이라는 건데 스위스의 신용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러는데 혹시 앵커님 낭트 칙령 혹시 초등 중등학교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도 세계사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군요, 박사님. 낭트 칙령.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예. 자, 낭트 칙령. 이게 뭐 다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 앙리 4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신교, 구교로서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네.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1598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끝나갈 때쯤 해서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프랑스 내에서도 신교, 구교 차별을 못한다 이랬어요. 프랑스 신교를 흔히 이제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위그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나서 루이 14세
10여 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685년이니까 약 한 8, 90년이 지나서 루이 14세에 와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다시 캐톨릭 국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루이 14세가 바람을 펴요. 가정교사의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가 바람을 피다가 어떤 캐톨릭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 보이기 위한 조처로 신교도인 위그노를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때 놀란 위그노들,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도망을 갑니다. 알프스 산자락으로. 그래서 스위스 부근에 가서 터전을 잡는데요. 그 사람들이 유럽의 금융 자본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이고 또 영국에 도망온 자본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비밀 계좌 원칙을 만든 겁니다. 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전 세계의 비밀 계좌가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비밀 계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용이 높은 신용.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나 스위스에 있는 UBS란 은행, 이 은행들의 유럽 내에서의 유럽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랭킹이 2등, 3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덩치도 크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용도는 1위예요, 단연.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나 UBS가 무너진다? 이것은 유럽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재무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위스은행 문제에 미국 재무부까지 얘기를 하나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크레딧 은행은 세계 금융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역사를 좀 보시면요. 1856년에 설립했어요. 와, 우리나라 통화제도도 제대로 없을 때 그럴 때 설립이 됐고 1940년에 미국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2021년에 영국 그린실 캐피탈에 투자를 해서 실패했고 또 2022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란 분 세계를 흔들었죠. 아케고스가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물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신용도도 떨어지고 은행 내분이 생겼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게 이제 비밀주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이 많이 찾아가는데 특히 우리처럼 돈 없는 고객은 그 사람 스위스 은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큰 손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계좌가 있으시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박사님 있으시죠? 방송에서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쭤보셔서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대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면 불안하다라는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승계가 됐을 때 과연 내 과거 비밀 신용이 지켜질 수가 있느냐. 그 와중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노사분규가 터졌는데 일부 직원들이 고객 명단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몇 사람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용도가 떨어졌죠. 사우디의 석유 재벌들 돈도 지금 스위스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 근데 이번에 또 크레딧 스위스에 사우디 국립은행이 돈을 계속 밑빠진 독에 계속 돈을 넣어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의 1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망하면 사우디 금융 시스템 빈 쌀만도 경제적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원을 해왔는데 결산 보고서 채택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 회계감사가 보고서가 이거 회계감사 의견 부정적이다.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내용을 안 고치면 사우디 국립은행은 우리는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단순한 협박으로 결산 보고서가 고쳐지면 저 협박을 거두고 정상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은행이 무너질 것인지 이거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계속된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의 고리가 약한 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 충격이 한두 개 오면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스위스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만은 사우디은행의 의중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위스은행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국내로 와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삼성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키우는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박사님, 그야말로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300조를 투자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초매머드급 투자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 삼성의 계획대로라면 여기 300조 투자해서 파운드리 대규모 공장 5개 짓고요. 그 밖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공장 150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공장이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은 서울 강남 판교에 성남 판교, 서울 강남과 판교에 펠리스 설계 공장이 있고요. 거기 왼쪽으로 가면 삼성 기흥 공장, 그다음 왼쪽 아래에 화성 평택 공장. 이 화성 평택 공장은 지난해 연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곳이죠.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한국에 이런 게 있어 미국에도 없는데 거기서 충격받고 계속 지금 미국으로 회사를 지금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화성 오른쪽에 있는 용인, 저기에 삼성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공장은 평택 공장의 한 4배 정도 돼요. 규모로도요. 여의도의 한 2배 반, 710만 제곱미터. 신규 고용 창출효과 160만 명, 생산 유발효과 700조.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정부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큰 빅딜을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그동안에 이런 대형 투자 다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욕을 먹어가면서 수도권에 엄청난 대규모 공장을 해줬고 그 대신에 삼성은 300조 투자하라. 왜냐? 지금 미국도 중국도 서로 반도체 가지고 서로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만들어도 또 중국에 수출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데 한국만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반도체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고요. 펠비스도 없고 소재 부품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중단한다 이렇게 한때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도체 생태계를 전부 다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일약 세계의 반도체 메카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삼성은 기흥, 화성, 평택에 있는데 이번 용인까지 갖추어진다면 서울 바로 남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획이 2040년까지인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려면 각종 규제 혁파, 또 외국 자본의 유치, 어마어마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이 삼성의 승부수는 판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빨간 게 최근이고 파란 게 전전분기인데 갈수록 TSMC는 커지고 삼성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네. 예, 이런 지금 형국 금년 1분기는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적자고 TSMC는 흑자 폭을 확대하고 챗GPT까지 지금 TSMC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이번 공장을 세계 1위인 TSMC를 추월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겠다 이런 건데 박사님 사실 제일 궁금한 건 4년 전에 그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인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8년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역점 사업이다 강조했는데 첫 삽도 못 떴어요. 사업은커녕 부근에 가서 지금 시행식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문제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용인 프로젝트도 전 국민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투자 특국을 만들려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투자 특국이요. 네. 예, 투자 특국, 스페셜 컨트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 또는 그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삼성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또 정부도 파격적인 대안, 또 국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 설득과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 좋다고 알려진 브랜드죠.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침대 위에 가만히 있던 샤오미 스마트폰이 또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박사님, 뭐 샤오미 폰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 뭐 이게 폭죽도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 폭죽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 폭죽을 좋아하느냐? 귀신을 쫓는 거예요. 네. 귀신이 폭죽 소리를 싫어한다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샤오미 폰도 이렇게 귀신을 떨어뜨리는, 의도적으로 터뜨렸는지 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인도에서 지금 폭발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때 삼성이 갤럭시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배터리 문제가 역시 그 최대의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샤오미가 지금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휘청하는 사이에 샤오미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뭐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흔히 샤오미라는 회사를 가르쳐서 닉네임이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 그러니까 중국 대륙은 기술에 관해서는 아주 특히 전자제품은 아주 한심한 나라였는데, 샤오미가 휴대폰을 만들면서 중국도 할 수 있네? 이게 대륙의 실수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거죠. 예, 중국이 잘 만드는 건 중국이 실수하는 거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진짜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터뜨리고. 그런데 배터리 화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샤오미가 전기차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돌풍을 또 한 번 이루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실수가 진짜 나쁜 방향으로 실수인지 혁신의 실수인지, 전기차까지 만들어내게 된다면 세상을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샤오미의 변신, 또 샤오미의 시행착오, 여기 관해서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샤오미 소식까지 3가지 아이템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꽃샘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이하,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비롯해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도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10도 선을 웃도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인 지금 전주 1도, 대구 3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3m,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이맘때보다 온화해지지만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